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어제부터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1968년 1월 김신조 등 북한군 요원들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통제되었던 길이 49년 만에 다시 전면 개방을 맞이했는데요. 대체로 모든 언론들은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상징적 의지 표명이란 논조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몇 달 사이에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통의 상징과도 같았었던 컨테이너로 쌓은 이른바 명박산성부터 버스로 둘러싸인 차벽까지,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른바 비선 실세들과 보안 손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들락거렸던 어묵한 공간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이제야 비로소 국민이 주인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탑타, 이건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에서 다툴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편적 가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인 시대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박정현의 머슴 일기. 매주 목요일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이 나와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전시의회 소식과 우리 지역 현안들을 보고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제 중도일보 대표 천사기자 임병환 기자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환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산내 골련골에서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준비를 한참 바쁠 것 같은데 기자님도 네.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취재 다녀오신 적도 있으시고. 네, 저 사회부 있을 때는 여러 번 찾아가서 그 추모식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그 추모식 이후로는 유가족들이 수시로 오셔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세요. 네. 거기 들판에서 그런 분들 오셔서 인터뷰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고요. 저희 그 아는 것입니다에서 수요일마다 방송되는 장재한의 요즘 뭔 일 이슈 시간에 오늘 네. 지금 이 시간에 준비가 한창인 그 산내 민간인 희생자 그 위령제 관련한 소식들, 그리고 그 네.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저희 방송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첫 소식은 보이스피싱 관련인데요. 보이스피싱 누구나 자칫하면 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20, 30대 여성이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중 20, 30대 여성의 피해 건수는 2,152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74%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75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1%를 차지해 같은 나이대의 남성에 비해 피해액이 10배를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20, 30대 여성의 피해가 집중되는 데는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과 범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 적어 범죄 표적이 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이나 금강원 등을 사칭하는데 이 같은 권위적인 지시를 준수하려는 경향이나 범죄를 파악하더라도 현장에서 저항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병환 기자님은 보이스피싱 어떻게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는 용기 그런 전화는 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감쪽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도일보 그 보도도 제가 보니까 그 이제 금감원 공문 위조한 거 하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도장도 시켜있는 공문을 진짜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굉장히 속기가 쉬운데 저희 방송 그 사기와의 전쟁 시간에도 이걸 다룬 바가 있었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도일보에서 올려놓은 공문에도 담당자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길로 전화하지 마시고 그 해당 기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대표 전화로. 그래가지고 이런 담당자가 있는지 이런 공문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면은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해결되실 수 있거든요. 네, 경찰청을 가령 사칭하면은 저희가 저 경찰청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그 담당자 누구누구인데 한번 연결해달라고 하면은 연결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공문을 나한테 보내냐, 아니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나한테 전화한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직접 확인해보면 되겠죠. 반드시 상급기관에다가 전화를 대표 전화로 하시면은 금방 확인이 되니까, 뭐 저도 최근에 어떤 그 한전에서 공문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요. 전화를 한 6번 정도 돌린 것 같아요. 확인 결과 진짜이긴 했는데, 그런 과정이 요즘에는 워낙 이제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면은 이런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망양휴게소 인근에 위치한 국립 망양의 동산을 아십니까?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제1동포 등 해외 동포들이 안장된 곳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의 해외 동포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가 1983년 세운 일제 강제 동원을 사과하는 사제비가 있는데요. 이 사제비가 최근 일본인에 의해 유령비로 무단 교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망양휴게소 옆에 있는 그 망양의 동산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요시다 세이지 하면은 일제 강점기에 직접 강제 동원을 현장에서 지휘한 일본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세운 사제비가 천안 망양의 동산에 있었다는 게 저도 망양의 동산 많이 가보긴 했는데 좀 생소합니다. 먼저 그 망양의 동산에 일본인 사제비를 세운 요시다 세이지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야마구치현 동원부장으로 일했던 인물로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일본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격인 나의 전쟁 범죄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책을 냈고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본 아사히 신문은 16차례 강제징용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그는 책을 내 거둔 인세로 1983년 사제비를 세우고 기념식 때 망양의 동산을 찾아 직접 사제 비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요시다 세이지가 2000년 사망하고 2013년 그의 증언에 증거가 없다며 아사히 신문은 일제 강제동원 기사를 32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강제동원 역사마저 인정하지 않는 우경화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요시다 세이지 맏아들 요시다 에이지가 전직 일본 자위대 자위관을 시켜 아버지의 사제비를 유령비로 무단 교체했습니다. 나는 징용과 강제연행을 실시한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라고 쓰인 아버지의 사제비 위에 유령비, 일본국이라고만 쓰인 두께 5cm가량의 비석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본인 그 강제 징용을 담당했던 사람이 양심 고백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책을 썼고 그 책으로 거둔 인세를 가지고 사죄합니다라는 비석을 세웠는데 그분이 죽고 나자 이제 그 아들이 와서 사죄가 아니라 그냥 혼을 넋을 위로합니다는 위령비로 교체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아들은 범행 사주 편지로 자신의 소양을 밝히고 또 관련 책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강제동원을 사죄하는 자서전을 썼고 아들은 이를 부정하는 또 다른 책을 내고 이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는 망향의 동산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의 강제징용 책임이 없다. 사죄할 필요가 없다. 유령비가 마땅하다며 사죄비 무단교체가 자신의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강제동원 고백은 진실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달 초 아버지의 사죄비를 철거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조사를 벌여 위령비 무단교체를 실시한 전직 자위관을 소환해 1차 조사를 벌이고 해당 남성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출국 금지된 일본인에 대해 한국 측의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혀 외교 사안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당사자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고백을 한 건데 그 아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당사자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또 역사에 또 아이러니가 또 있는데요. 그때 요시다 세이지라는 분이 자기가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연행을 했다라고 자백을 해서 책까지 냈는데 그러한 책에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적이 돼 왔어요. 그 사람의 자백인데 이 사람 자백은 책을 많이 팔려고 하는 술수다. 이런 식의 어떤 국내 여론이 한국에서의 여론이 많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에 대한 다시 한번 반박이나 적극적인 내가 진실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 그 사람의 말했던 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일본 내에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고 아사히 신문이 자신의 보도를 취소하는 걸 계기로 또 그의 아들 역시 자기 아버지의 얘기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혀온 거죠. 그 요시다 세이지가 낸 책은 현재는 절판이 돼서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최근에 읽어본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주도의 어떤 풍경 묘사나 그 상황의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걸 마냥 허위로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견을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발간된 그의 아들의 책 아버지의 사죄비를 철거합니다라는 책도 자신이 한번 읽어보고 아버지의 책과 아들의 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라는 의향을 비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부터 먼저 나왔다라는 게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얼마 전 그 도난된 걸로 추정됐다가 되찾아온 참 그 과정이 재밌긴 하지만은 그 부석사의 금동 보살 좌상 같은 경우도 뭐 비록 도굴꾼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거긴 하지만은 원래 이제 이게 도난당했다라는 그런 합리적 추론이 의심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돌려주니 많이 갖고 소송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줘야 된다는 입장은 대한민국 정부인 거고 일본으로 돌려주라는 입장은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게 정의인지 참 정말 어렵고 헷갈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망향의 동산이라고 하면은 그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마음일 텐데 자의에 의하지 않고 이제 강제로 이제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의 그런 넋을 위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망향의 동산을 통해 가지고 용서와 화해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억지로 또 이렇게 다시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참 정말 어렵다는 생각과 더불어 화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고사가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집단 자유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지난 21일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1학년 교과 수업 중 학생 10여 명이 집단 자위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수업 여교사는 수치심에 수업 도중 교실에서 나와 학교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최근까지 진행된 학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교실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런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에게 학급에서의 교과 수업을 중단시키고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벌이는 성교육이 성감수성을 일깨우는데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건을 교사와 함께 지켜본 같은 반 학생들 역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었는지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수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렇게 10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폭력이죠. 네, 이거 좀 말로 전달하기도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내릴 수 있는 처분이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그리고 별도의 성교육 뭐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네.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놈 자식들 뭐 본때를 보여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안인 것 그렇죠. 같고, 그 성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뭐 피임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죠, 성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뭐 임신 이런 얘기들에 초점을 둬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 얘기 안 해줄 때 애들 다 알거든요. 이미 인터넷에 너무 생생한 그 자료들도 많고, 오히려 성교육은 그런 거보다는 이제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어거지 교육들, 왜 교육하는 분들은 안 참으면서 애들한테는 한참 더 혈기왕성한데 참으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 자신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한 상대가 아닌 남에 대한 배려, 그리고 뭐 성소수자에 대한 시각들, 뭐 다양한 그런 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예전에는 이제 청소년 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동기생들이나 비슷한 나이의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로 좀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교실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정말로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그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느낌은 사실은 학생이라기 보이기보다는 이런 어떤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떤 피해에 준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교단에 앞으로 어떻게 서겠어요? 아이들이 또 그러면 어떡하다는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할 것 같고. 네. 반대로 그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 본인들 그 누나나 아니면 어머님이 그런 걸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정도까지는 안 나갈 텐데, 이거는 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교육이, 그리고 우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디 그 선생님은 좀 그 얼른 빨리 그 트라우마를 좀 치유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은 정말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학부모님들도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 버리시고요. 내 아이가 무슨 짓을 저질렀지라는 그러한 처절한 그런 그렇죠. 네, 반성과 그 다음에 교육에 좀 더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언론들에서는 그 이 보도를 계속 이어서 취재하고 하자라는 거에 약간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처음 한 게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신데, 심규상 기자가 이제 다른 언론들한테 이 관련한 것들을 좀 이렇게 큰 이슈고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니까 얘기했으면 그 보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일부 언론들은 좀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고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취재나 보도할 때도 어떤 청소년들은 어떻게든 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좀 보는 이거는 보호할 대상이 아닌 거죠. 중도일보 보도했잖아요. 이번 사안은 어떤 굉장히 좀 질이 안 좋은 엄청난 좀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도 좀 이것도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기도 하겠고. 이게 지난 21일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판결 났었죠. 그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 산으로 끌고 가고 집단 성폭행하고 관련해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정말 분노에 찬 판결문을 이제 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동시에 정말입니다. 이건 인식 개선이 정말 하루빨리 좀 성에 대한 거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이날의 상처와 치유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관이 준공했다고 합니다. 바로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소식인데요. 10년 전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해 원유 12,548kl가 바다에 유출됐습니다. 아름답던 바다는 금세 검붉은 원유에 오염돼 죽음의 바다가 됐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123만 명이 태안을 찾았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방제복을 입고 갯바위에서 기름때를 닦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데요. 기름 유출부터 벚꽃까지 고스란히 담은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이 9월 개관합니다. 123만 명 자원봉사자의 정신과 헌신의 유류피해 극복 과정, 해양재난 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념관을 구성해 현재 내부 조형물을 마지막으로 가다듬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26일 기념관을 찾아 개관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우리가 그 후대에 널리 알리고 기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사고의 책임은 그 삼성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허베이스프리토하고 두 곳이잖아요. 네. 근데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네이밍이 태안으로 가다 보니까 그 보통 해상 재난 사고는 그 배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칭에 있어서도 좀 이름 세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그 합리적 의구심을 좀 가져보고요. 이때 이제 법원에서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신들이 입은 피해액을 신고할 때 3조 2,941억 원 정도를 신고를 했대요, 총. 네. 그런데 법원에서 그 확정한 피해액, 그러니까 인정해준 피해액은 3,559억 원 정도. 그러니까 약 주민들이 이제 피해봤다고 신고한 금액의 11% 정도만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뭐 예산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심리 있잖아요. 어떤 사고 났을 때 보상해준다고 하면 이참에 한몫 잡아볼까 해서 막 좀 부풀리고 뻥 튀기고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짜리 차를 이제 보상해준다고 하면은 한 뭐 120, 30만 원 정도로는 올릴 수 있어도 그거를 1,000만 원으로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주민들이 얘기한 거에 11%니까 좀 과하다. 그러니까 좀 주민들 피해 요구에 비해서 좀 이렇게 과하게 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당시에도 이렇게 갯벌에서 조개를 잡거나 손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었거든요. 그 피해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보상하는 측과의 다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은 쪽하고 보상하는 쪽하고들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런데 11%는 좀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입할 때는 다 보상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그 조약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프리토 그 기름 그 유출 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그 수많은 노력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난 극복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조명이 잘 돼 있는데 정작 피해를 당했던 그 주민들의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좀 언론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전체 보상 건수가 25,735건이었대요. 그 중에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10년이 지났죠? 25,734건이 이제 완료가 됐대요. 그러니까 한 건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25,000건 중에 한 건이.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 한 건이 뭔지 한번, 그 기회가 되면 한번. 그 한 건이.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요,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저희 오늘 뭔일 이슈 대충 뉴스가 방송을 쉬는 날입니다. 알찬 수요일 보내시고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다른 시각 장길문 편집국장을 모시고 언론 부역자 명단 발표 이후의 언론 개혁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